안녕하세요. 이제 첫여름 6월입니다. 여름 농사가 바쁜 계절입니다. 오늘은 하태무의 책을 읽어주는 여자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되는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시나 수필을 읽어드리고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보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남해 FM 91.9MHz 앱과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제 블로그에서도 들으실 수 있답니다. 오늘 들으실 내용은 이란의 이스파한과 그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함께 즐겨보세요. 이스파한에서는 계속 비가 그치기 시작하여 줄파 지역에 있는 아르메니아 교회로 찾아갑니다. 이스파한에서 비가 개이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라고 강 차장은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비 때문에 쌀쌀하던 날씨는 금세 개이니까 깨따뜻해집니다. 아바스 1세는 유태인의 버금가는 장사수를 가진 아르메니아인을 이곳에 유치시켰다 합니다. 손재주가 좋은 장인이 많고 장사로 자금 능력도 있기에 그들을 유치하는 것은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유익한 점이 많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고향의 지명을 따서 줄파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곳에는 13개의 성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본 성당은 반크 성당이라고 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을 개조하여 쓰는 성당은 중앙도움의 부분에 작은 십자가가 귀엽게 달려 있습니다. 1655년에 지었다는 성당 안의 최후의 심판과 예수 탄생 등의 성경 사건들이 또 다른 분위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일반 성당에서 흔히 보던 성화와는 정말 다른 분위기라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당 안의 그림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수태고지 그림이 성당 입구를 꾸미고 있습니다. 성당 건너편 박물관 입구에는 이란의 구텐베르크라는 기차루르 베르다베스의 석상이 놓여 있고 박물관 안에는 1840년에 만든 인쇄기와 활자, 세계에서 가장 작은 인쇄물인 성경책과 1974년에 썼다는 18살짜리 머리카락에 쓰인 글씨를 현미경으로 보았고 그 밖에도 아르메니아인들의 솜씨들이 시대별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은 투르크인들에 의해 학살된 사건이 담긴 기록들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을 잊지 말자는 뜻인지 여행자들의 감정을 분노로 돋구기 위한 의도인지 몰라도 입구 가까이에서 계속 영상물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보았을 때의 섬뜩한 느낌 같은 것. 그래서 이들은 터키와 원수같이 지낸다고 합니다. 그들의 복식 문화, 타일들, 그들의 삶의 애환, 손재주들이 담긴 작품들을 감상하고 입구의 상점에서 솜씨 좋은 그들의 공예품들을 선물로 삽니다. 체헬스툰 궁전의 나무기둥. 아르메니아 교회에서 나와 알리카프 궁전 뒤편에 있는 궁전은 아바스 2세가 영빈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647년에 지었습니다.
체헬소툰이란 40개의 기둥이란 뜻인데 궁전 안에 드리워진 연못에서 사이프러스 나무로 된 이 가늘고 긴 20개의 기둥은 그림자로 내려앉아 40개로 보였다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꼭 이와 같은 궁전을 보았습니다. 연못이 궁전에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공통적인 모양입니다. 현관의 꽃무늬에서부터 이 궁전의 화려함을 느끼게 합니다. 방으로 들어가면 사바피 왕조와 관련된 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간 방은 사면백에는 전쟁을 한 그림과 각국의 왕들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장면의 대형 그림이 있습니다. 모두 아바스 왕을 크게 그리고 다른 왕은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연회하는 장면, 사신들이 나란히 앉은 장면, 오스만과 인도와 우즈벡과의 전쟁 그림도 붙어 있는데 생생한 현장에 서 있는 듯 합니다. 그 대형 그림 아래로는 중국풍의 작은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문명의 만남은 물건에서부터 건축이나 그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방으로 가니 어둑한 조명이 있는 좁은 방, 높은 벽에 시차가 다르고 공간도 다른 원근법이 무시된 그림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떨어져 나간 자국도 보이는 그림인데 화려했던 생을 마감하고 죽음을 맞이하려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듯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철학적 사유를 요구하는 관조적 삶에 대한 묵상을 하게 만드는 깊이 있는 오래된 그 그림 앞에서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생각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숙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지자들은 일생을 바쳐서 수행하며 끝내는 도에 이르게 됩니다. 수천 년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 5번 기도하고 존경하고 신앙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질 않았습니까? 하루하루를 늘 허덕이고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친단 말입니까? 학문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이 나이에 그렇다고 사랑도 아닌데 무거운 마음이 되어 그 그림 앞에서 오래된 유물들이 전시된 방을 보고 나옵니다. 이스파한의 점심시간입니다. 세라자드란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천일 야화의 주인공답게 아름답고 현란한 빛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은 식당 내부, 유리창은 스테인드 글라스의 오색 빛이 화려하고 천정에는 산드레아가 수없이 반짝입니다. 벽에는 체헬스툰 궁전에서 보았던 모사 그림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된 고전적인 풍습의 식당에서 첼로 페센작이라는 닭 요리를 먹습니다. 호두, 석류즙, 사탕수수를 넣어 만든 소스는 달짝지근한 갈색입니다. 과거의 화려한 전통을 자랑하듯 정갈한 분위기에 친절한 서비스가 나그네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느 식당을 가도 주는 야채 샐러드가 처음 나오고 수프를 주고 펄펄 나는 안남미밥과 함께 소스가 나옵니다. 카레 라이스 먹을 때 카레 소스를 끼얹어 먹듯이 먹는 요리입니다. 함께 앉은 다정한 이웃들과 깻잎, 김, 고추장 등으로 비위에 좀 맞지 않는 현지 요리도 기분 좋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맛이 훌륭하지 못해도 분위기 있는 식당 구경을 한 것만도 훌륭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세라자드라는 이름과 함께 이맘 마스지드로 갑니다.
점심 후 페르시아 건축의 백미라고 손꼽는 이맘 마스지드로 갔습니다. 아슈라 축제로 사원 안의 광장에 무대를 설치해 두었던 것을 철거하는 작업이 꼭 새로 건물을 짓거나 보수 공사를 하는 집처럼 어수선합니다. 정복왕 티무르가 사마르칸트를 건설할 때 꿈꾸던 것처럼 아바스가 그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이스파한의 건설을 위해 지어진 야심만만한 건물입니다. 1612년에 시공하여 26년이 지난 1638년에야 완공된 건물로 샤의 사원이라고 불렀던 곳인데 두 개의 높은 미나렛이 대칭으로 서 있습니다. 음향을 최대한 확산시키기 위해 외측 높이 54m와 내측 높이 38m의 이중돔을 올렸습니다. 외측과 내측의 사이 16m 공간을 통하여 소리는 밖으로 번져 나갑니다. 돔 아래 중앙에 서서 알리가 그들의 아자한 한 소주를 흥얼거립니다. 라 알라 일라 알라흐. 철거하는 쇠파이프 소리가 요란한데도 소리가 공명되어 퍼져나갑니다. 멀리 바깥에서도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뛰어 들어옵니다. 마이크가 없이도 마이크 기능을 하는 신기한 시설은 로마나 그리스의 원형극장에서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세계는 결코 한 곳으로만 보는 건 아니라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사원을 만들 때 쓰인 타일은 보수를 위해 문양 틀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떨어지면 그 틀로 다시 구워 꽃같이 붙일 수 있도록 지어진 건물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나 색깔이나 미로 같은 회랑마다 기가 막힌 푸른 타일들 하며 쏟아지는 빛과 빛. 정신없는 무대 설치용 파이프가 아니었다면 이 사원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페르시아의 기운을 오래 느껴보고 싶은 화려한 사원이었습니다. 미나렛 꼭대기에는 사람의 손이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만치 조그마한 손바닥에서 5개의 손가락이 뜻하는 바는 5개의 이슬람의 의무를 상징하거나 5 선지자 무하마드, 알리, 바레베, 하산, 후세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미나렛이 없는 샤이흐 로트폴라 사원. 이슬람 사원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나렛이 이 건물에는 없습니다. 첨탑은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곳인데 왕의 가족이 쓰는 전용 공간의 사원이므로 기도 시간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바스 1세의 장인이자 대선교자인 사이흐 로트폴라를 기리는 이 사원은 왕족을 위한 마스지드였습니다. 코란은 11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짧은 절은 7절밖에 되지 않으나 가장 긴 한 절은 283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슬람 마스지드의 벽은 코란을 쓰기 위한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스지드를 꾸미는 타일의 색깔은 지역에 따라 생산되는 흙의 색깔이 다르므로 신강 지역은 녹색을 띠고 중앙아시아는 하늘색을 띠지만 대부분 푸른색이 기본입니다. 이 건물을 지은 장인의 낙관이 양쪽 벽면에 뚜렷이 박혀 있습니다. 알리가 읽어주는데 따라 적느라고 혼이 났습니다. 우스트, 무하마드, 렐리자, 엘레, 호세인의 아스바하니. 이분 바트타 여행기를 읽으면서 이름을 읽어내느라고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간결한 우리 이름이 났습니다. 이 마스지드의 내부는 모두가 모자이크 타일로 만든 것입니다.
10배의 공정과 10배의 비율이 드는 이 타일의 정교함은 이 건물을 짓기 위해 흘렸을 장인들의 땀방울을 생각합니다. 오로지 아름다운 건물 하나를 완성시킨다는 그들의 예술혼만이 이 건물이 완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코란을 아름답게 적는다는 깊은 신앙심이 더더욱 그들의 손에 힘이 가해졌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한 축을 만들며 돌아 내려와 마무리하는 이맘 레자 아바스체의 글씨는 절묘한 문양을 만들며 코란 한 장의 쓰기를 끝냅니다. 이 건물 지하로 궁녀들이 드나들던 통로도 있었다고 합니다. 폴로 경기를 관람했던 알리카프 궁전. 높은 문이란 뜻의 알리카프 궁전은 아바스가 도시를 건설하면서 제일 처음 영빈관으로 지었던 건물입니다. 이곳에서 기빈들과 폴로 경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면 천정에 화조도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낯익은 문양이라고 60년대 우리나라 벽지와 같은 문양이라고 말합니다. 듣고 보니 나는 그렇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익숙한 것은 문명의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여행은 역시 성과가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계단마다에는 화려한 타일을 깔아두고 계단 끝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나무 도막을 대어 놨습니다. 이렇게 2층을 지나 3층에 이르면 18개의 나무 기둥에 받쳐진 테라스가 나타납니다. 테라스의 천정도 화려한 아라베스크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테라스에서 왕은 길이 512m, 너비 163m의 뜰에서 벌어지는 초간 폴로 공 경기를 관람했다 합니다. 이 궁전 입구의 방 사방벽의 네 모서리에 대고 말을 하면 대각선 쪽의 사람에게 바로 옆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이 신기해서 모서리에 서서 서로 전화를 주고받듯이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세요? 여행은 즐거웠어요? 사랑해요? 이런 시설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 궁전 꼭대기에는 왕족들이 음악을 즐긴 음악실이 있었는데 혹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곳에 있던 경비병이 왕께 알리는 기능을 하는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적에게는 들리지 않게 은밀히 왕에게 전달하는 장치였다니 그들의 건축 기술에 또 한 번 놀랄 뿐입니다. 거기에서 둥근 계단을 가파르게 올라가니 천정과 온 벽면에 서로 다른 대칭형의 구멍을 뚫어 음의 공명을 조절했던 시설, 세공 기술로 아름답게 꾸며진 장식들을 봅니다. 귀빈들은 무대 변두리에 마련된 방에 앉아서 연주를 들었다 합니다. 정말로 입이 벌어지는 과학적이고도 놀라운 시설입니다. 이 때문에 이 건물이 유네스코에 등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여행객들은 왜 이렇게 놀랄 만한 시설을 지금은 만들 수가 없느냐고, 왜 계승되지 않느냐고 의문스러워합니다. 편리주의는 과학적이라는 호식적인 관념이 이런 아름답고 예술적인 건축술도 전성시키지 못하나 봅니다. 우리는 결코 옛사람들보다 진보되었거나 더 진화하지도 않았다는 걸 이곳에 와서 보고 확연히 절감하게 됩니다. 폴로 경기의 문화 접변사 정수일 교수님의 노상 강의를 듣습니다. 폴로 경기는 페르시아에서 3, 4세기에 유행하던 경기였습니다. 원래는 유목민들이 마상 경기를 했던 것인데 4, 5세기에는 이 경기가 지중해를 건넙니다.
지중해에서 다시 인도로 건너갔고 17, 8세기에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 군인에 의해 그들이 폴로 경기란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영국에서 건너가서는 귀족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놀이가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동쪽으로 또 건너가 당나라 현종 시기에는 격구장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록에는 고려 때 의종이 격구의 명수였다고 하며 태조 이성계는 격구를 매우 즐겼다고 했고 세종대왕은 격구 놀이를 빠짐없이 관람했으며 전국 30곳에 격구장을 하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국대전에는 가로 450보, 폭은 5.5보인 경기장의 규모에 기생들이 격구 춤을 추었습니다. 또 시작을 알리는 공도 기생들이 쳐서 격구 경기가 시작되며 마칠 때도 기생들이 마지막 공을 쳐서 끝냈다고 합니다. 선비들의 세상이었던 조선조에는 그렇게 놀이로 변하여 발전되어 왔던 것입니다. 폴로 경기는 대표적인 문화 접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사리의 바자르에 있던 현무암. 이스파한의 해질녘입니다. 이마음 광장을 계속 따라다니던 늙은 스카프 장수는 아무도 사주지 않은데 계속 1달러, 1달러 하면서 싱글벙글 웃고 따라다닙니다. 날씨는 더운데 무거운 리어커를 끌고 따라다니는 것이 안쓰러워 고작 1달러라는데 너무하지 않나요? 급한 성질을 참다 못해 손녀 예림이 연설을 주려고 시옷에 다리 그림이 있는 티셔츠 한 장을 덜렁 샀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도 깨달은 듯 스카프 한 장씩을 사며 흐뭇해합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도 생각과는 달리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달러의 선심은 사실 허름한 스카프 한 장을 받지 않고도 흔히 행할 수 있는 선행인 것을요. 화사한 분홍색 스카프를 엉덩이에 두르고 걷는 모습이 퍽이나 아름다운 동반자들입니다. 궁전과 아름다운 건물들을 보느라고 시간을 너무 뺏겨서 바자르에서는 30분의 시간만 준다고 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기 전에 주석을 두드려 접시를 만드는 집에서 접시 몇 개를 흥정해서 샀는데 예쁜 도자기가 있으면 살 것이라고 미리 계획했지만 마음에 드는 걸 찾지 못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성당에서 28달러나 주고 산 푸른 접시 세트는 이 바자르에서 10달러밖에 안 한다는 걸, 언제나 바보같이 충동구매를 잘한다는 걸 알 뿐으로 시간은 모두 흘렀습니다. 북엔드 하려고 돌에다 말을 새긴 조각품 하나에 7달러를 주고 산 송 교수님은 안목을 부러워했습니다. 동반자들은 모두 다 필요한 물건들을 골랐을 것입니다. 그보다도 일한 사람들은 어떤 생활용품을 사용하며 사느냐가 내겐 관심거리였습니다. 우즈벡에서도 있던 나무로 만든 우리나라 것 같은 찬빛도 있고 하얀 면실로 뜨개질한 떼수건도 있습니다. 옆으로 손잡이가 달려 바람을 옆으로 내는 부채도 있고 거친 발 뒤꿈치를 벗기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나는 현무암 조각도 팔았습니다. 용도는 우리와 비슷했지만 모양은 조금씩 다른 물건들은 장소와 시대를 달리하며 첩변의 과정을 거쳐 이렇게 조금씩 다른 모양으로 여기에 정착을 합니다. 쌀이비는 우리 것보다 조금 더 길고 좁게 생겼습니다. 소리울에 가져가서 마당을 쓴다면 허리가 아프지 않으련만 모두가 그런 것까지 사고 싶으냐고 말렸습니다. 이스파한의 마지막 저녁입니다.
자얀데 강이 유유히 흐르는 이스파한의 마지막 저녁. 호텔 밥이 맛이 없다고 모두 밖에서 저녁을 먹자고 해서 시옷의 풀 다리 건너에 있는 식당에서 제라시 폴로라는 밥을 먹었습니다. 폴로 패센작이나 제라시 폴로나 소스의 맛이 약간 더 달고 달지 않는 차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소스 속에는 닭고기가 들어있고 그를 밥에다 넣고 비벼 먹는 것도 똑같습니다. 야채도 넌이라는 빵도 똑같이 나옵니다. 햇순내가 내놓은 김에다 반찬도 밥도 싸서 먹으며 모처럼 옆에 앉은 정 교수님과 얘기를 나눕니다. 유 교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도대체 실크로드를 오고 갔던 교육품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무거운 물건들은 낙타에 실을 수 없었을 테니까 해상 루프를 통하여 배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육로로는 가볍거나 고가품들을 교육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터키석 같은 보석이나 모피류, 천이나 향수, 향료나 식량 같은 종류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삼국사기에는 진골이나 성골 같은 신라의 높은 귀족들만 게라는 고급 옷감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고급 보석 중 슬슬이란 물건도 교육품 속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게나 슬슬은 지금의 옥펜에도 없는 한자 말입니다. 나는 한국산 치약을 마샤드 호텔에서 두고 왔고 미국제 프로폴리스 병은 버리고 갈 것입니다. 이런 흔적들도 훗날에 기록에 남게 될까요? 공연한 망상을 해봅니다. 들으실 노래는 그리움, 오진숙 씨, 조두남곡 정영자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